세계를 뒤흔드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의 황무지, 현지인조차 버린 땅이 사실은 1978년부터 한국 정부 소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기는 서울의 3배, 여의도의 79배에 달합니다. 당시에는 아무 소용없는 땅이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리튬과 셰일가스, 석유까지 묻힌 전략적 요충지로 변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1조 원 규모 투자 계약을 발표하려다 문서 한 장에 적힌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카르도 에스피노사예요. 아르헨티나 투자청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20년이 넘도록 회의실에 앉아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했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봤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 번의 회의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무척 더운 오후였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높은 정부 건물 안쪽 회의실에서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주위에는 제 동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5명의 중국 사업가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군인들처럼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리더인 장민 씨가 있었는데 차가운 눈을 가진 키 큰 남자였어요. 두껍고 무거운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서류라기보다는 무기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악수를 했어요. 정중했지만 긴장감이 돌았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장민 씨가 목을 가다듬고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스피노사 씨. 그가 말했어요. 저희는 아르헨티나 북부에 8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셰일가스를 개발할 권리를 원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잠시 동안 공기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8억 달러? 머릿속에서 그 숫자를 계속 반복했어요. 1조 페소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청 역사상 가장 큰 제안이었어요. 제 상사가 저에게 몸을 기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테이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흥분해야 했는데 배가 조여왔어요. 이 거래에 대해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땅을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특히 북쪽 지역은 덥고 메마르고 외로운 곳이었어요. 농부들이 그곳에서 농작물을 키우려고 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었어요. 토양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하고 태양이 무자비해서 가족들이 떠나갔어요. 예전에 낡은 지프를 타고 그 땅을 가로질러 간 기억이 나요. 먼지가 제 옷을 덮었고 지평선까지 펼쳐진 빈 갈색 들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곳을 미래의 열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차분하지만 의구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마르고 생산성이 없던 곳인데요. 중국 사업가들이 서로 빠르게 눈을 마주쳤어요. 작은 시선들과 입술이 굳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마침내 장민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2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희를 믿으세요. 에스피노사 씨. 이 땅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묻혀 있어요. 이것을 통제하는 자가 21세기 에너지의 미래를 통제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망치처럼 저를 때렸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아르헨티나 땅 아래 묻힌 보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흥분 때문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설득당한 것 같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고 마치 머릿속에서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것처럼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중요한 뭔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렇군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돌고 있었어요. 왜 이 땅을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 정말로 뭘 발견한 거지?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장민 씨의 자신감을 주목했어요.
이미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 있어 보일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한 가지 세부사항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이 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어요. 아르헨티나만을 위해서도 중국만을 위해서도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요. 너무 크고 너무 극적이어서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다시 악수했어요. 그들의 악수는 강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고 숫자와 지도, 약속들로 가득한 두꺼운 파일만 남겨두고 갔어요. 제 상사가 바로 저에게 몸을 돌렸어요. 리카르도, 이건 대단해.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일자리, 성장, 힘. 빨리 받아들여야 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뭔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실을 떠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따뜻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섰을 때도 장민 씨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들렸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 하지만 어떤 종류의 보물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먼지 낀 들판들과 버려진 농장들, 절망한 농부들을 생각했어요. 그런 공허함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중국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항상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어요. 한국은 한 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저희 땅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멀고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중국인들과의 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창밖의 도시는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그 이상한 말들로 돌아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저희 젊은 법무 직원 중 한 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님,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소유권 목록에서 뭔가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상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서류들을 제 책상 위로 밀어냈어요. 한번 보세요. 이름들을 훑어봤어요. 가르시아, 로드리게스, 멘도사. 평범한 아르헨티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이름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campo 코레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속삭였어요. campo 코레아. 한국 농장이라는 뜻이네요. 처음에는 긴장한 듯 웃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실수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현지 가족일 거예요. 하지만 법무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이사님. 다시 봤어요. 제 미소가 사라졌어요. 등록일 1978년 3월 15일.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1978년. 40년도 넘은 일이었어요. 바로 제 동료 마르셀라에게 전화했어요. 그녀가 호기심을 가지고 급히 들어와서 제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항목을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리카르도.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 땅이 엄청나게 커요. 크기를 보세요. 서울의 여의도보다 79배나 더 큰 규모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한국이 여기서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어요. 왜 한국이 여기서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저희에게는 항상 멀고 작은 나라였어요. 전쟁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라였죠. 1970년대에 그들의 경제는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당시 아르헨티나와도 비교가 안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류는 공식적인 것이었어요. 한순간도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대부분의 사무실이 비어 있을 때 국립기록보관소로 빨리 차를 몰고 갔어요. 낡은 나무 문을 지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부탁이에요. 야간 직원에게 애원했어요. 1978년 토지 기록을 찾아보게 해주세요. 그는 주저했지만 몇 번 설득한 후에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선반들이 줄지어 서서 제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바랜 상자들과
누렇게 변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기록을 하나씩 꺼냈는데 제 손은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찾았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굵은 글씨로 된 한 파일이요. 캄포 코레아. 그것을 열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검은 잉크로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게 구매자 대한민국 정부.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잠시 동안 시야가 흐려졌어요. 한국 정부가 이 땅을 샀다고? 의자에 주저앉아서 그 페이지를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파일을 더 깊이 파헤치면서 더 많은 것을 찾았어요. 오래된 신문들이 오려져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밀스러운 보물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온, 청와대에서 온 정부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치열한 논쟁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한 장관이 주장했어요. 집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왜 아르헨티나의 척박한 땅에 돈을 써야 해요? 1978년 서울의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관리들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답변이 조심스러운 노트로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이 땅이 우리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100년 앞을 생각해야 한다. 읽기를 멈췄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100년 앞.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내년이나 기껏해야 다음 선거를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1978년에 자신의 시대를 훨씬 넘어선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뒤로 기대어 숨을 헐떡였어요. 여름이었는데도 방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기록 보관소 조명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어요. 평생 동안 저는 한국을 작고 멀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 문서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들이 길고 신중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 땅에 씨앗을 심고 수십 년이 지나야만 자랄 수도 있는 씨앗을요. 다시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재정 기록을 찾았어요. 그 땅이 1978년에 210만 달러가 들었어요. 당시 가난한 나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해냈어요. 한 페이지 맨 아래 바렌 잉크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이 언젠가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다. 파일을 닫고 가슴에 눌러 안았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마 저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저희 아르헨티나 사람들조차 무시했던 저희 땅에 무언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기록 보관소를 나서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들이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자동차들, 불빛들, 사람들. 모든 게 똑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알았거든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메마르고 먼지 낀 흙 아래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긴 40년이 흘렀고 한국이 아르헨티나에서 샀던 그 땅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태양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비밀처럼 거의 잊혀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냥 빈 땅이었어요. 하지만 2018년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해 저는 정부 보고서에서 이런 제목을 읽었어요. 스마트팜 글로벌 확장. 한국, 아르헨티나에서 프로젝트 시작. 눈을 깜빡였어요. 아르헨티나?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제가 여러 번 연구했던 바로 그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오래된 서류에 기록된 바로 그 땅. 한때 캄포 코레아라고 불렸던 그 땅에서요. 보고서에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 눈이 커졌어요. 제가 알던 아르헨티나 같지 않았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것 같았어요. 거대한 유리 온실들이 수정 궁전처럼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어요. 안에서는 작물들이 인공 조명 아래에서 빛나며 완벽하게 직선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고 기계적인 손으로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들판 위로는 작은 드론들이 벌처럼 윙윙거리며 카메라와 센서로 식물들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위성들이 토양 습도를 측정해서 컴퓨터로 직접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할 최적의 시기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눈을 비비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농부들이 들판에서 몸을 굽히고,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비가 오길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농업이 과학처럼, 마법처럼 보였어요. 첫 번째 결과들이 빨리 나왔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옥수수 수확량이 3배가 되었어요. 콩 수확량이 2배가 되었어요. 한때 이 땅을 포기했던 농부들이 이제 그 땅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를 읽었어요. 호르에 곤살레스라는 농부가 페이지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온 이후로 우리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이 새로운 농업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줬어요. 이제 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수년 동안 저는 아르헨티나의 외국 프로젝트가 한 가지 의미만 있다고 믿었어요.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자원을 가져가고 우리를 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고 떠나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되던 패턴이었어요. 금, 석유, 가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뒤에 남겨지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가져가지만 않았어요. 나누었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역 공동체도 함께 끌어올렸어요.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 한국이 이런 일을 할까? 왜 자신들의 고향에서 그렇게 먼 아르헨티나를 그렇게 신경 쓸까? 어느 저녁, 직접 야타마우가 농장을 방문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미 태양에 반짝이는 온실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안에서는 공기가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로봇팔이 씨앗을 부드럽게 흙에 넣고 완벽한 정확도로 덮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인 기술자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기계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기술이 농부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서 아르헨티나 직원들이 자신 있게 걸어 다니면서 화면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조정하고 서로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우리 땅이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큰 무언가가 여전히 흙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장의 모든 구석에서, 모든 기계와 온실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40년 전 한국 대통령의 비전이 시간을 가로질러 속삭이고 있는 것을 언젠가 이 땅이 우리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1978년에 심어진 씨앗이 마침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흙 아래의 진짜 보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2021년에 그 땅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야타마우가 농장의 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첨단 장비로 땅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농업 개선 이상의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땅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어느 날 아침 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리튬 1,500만 톤. 리튬. 21세기의 하얀 금이에요.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땅 아래에 한국이 1978년부터 소유했던 땅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양은 전기자동차 1억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뒤로 기대앉아서 멍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다녔어요.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어요. 이건 권력, 세계적인 권력이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셰일가스와 석유, 심지어 우라늄까지 흙 아래 묻혀 있었어요. 마치 그 땅이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보물상자처럼 기다리고 있었다가 한국이 열쇠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계산기를 집어들었어요. 값들을 입력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리튬만으로도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어요. 가스, 석유,
우라늄까지 더하면 총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었어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중국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왔는지, 왜 정확히 이 땅을 원했는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었어요. 진짜 소유자가 처음부터 한국이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중국 대표단이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경직됐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자랑스러웠던 장민 씨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우리가 2년을 이 일에 쏟았는데 그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걸 놓칠 수 있지? 어떻게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침묵이 무겁고 거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다른 중국 관리자가 중얼거렸어요. 베이징에서 모든 걸 취소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며칠 내에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졌어요. 그들 회사의 주식이 하루에 15%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적 규모의 굴욕이었어요. 한편 한국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그 주 후반에 한국 대표단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어요. 국제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그들의 발표에 참석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연단에 섰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넘쳤어요. 야타마우가 농장은 단순히 농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이에요. 한국은 미래를 위해 투자했고 이제 그 미래가 도래했어요. 그의 뒤쪽 큰 화면에 놀라운 숫자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들이 나타났어요. 그 농장은 이미 한국의 옥수수와 콩 필요량의 3%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비상시에는 48시간 내에 한국으로 식량을 운송할 수 있었어요. 리튬과 가스는 한국의 산업을 1세기 이상 지원할 수 있을 거였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탄하는 것 같았고,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진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가장 긴 게임을 했고, 그들이 이겼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평생 동안 저는 한국이 너무 작고, 너무 멀고, 너무 약해서 큰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믿어왔어요.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거인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에 웃곤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제 앞에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계획했어요. 한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비전이 현실로 꽃피었어요. 바로 여기 아르헨티나 땅에서요. 다음 날,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야타마우가 농장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갔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끝없는 녹색 들판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유리로 된 스마트팜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멀리서는 새로운 채굴 현장들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착륙했을 때 이 씨라는 한국 관리자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고 악수했어요. 야타마우가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에스피노사 씨.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처음 여기에 오셨을 때 뭘 보셨나요? 그가 들판을 가로질러 바라본 다음 저를 다시 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막과 먼지, 그리고 정적만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척박한 땅이 마음과 인내로 일하면 정원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온실들과 들판들, 장비를 나르면서 웃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이해했어요. 그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어요. 이씨, 당신이 저에게 뭔가를 증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한때는 그들을 세계 정세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은 먼 나라라고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로 존경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씨앗을 심는 사람들로요. 캄포 코레아라고 불리던 그 땅은 더 이상 저에게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빈 땅을 보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 기적을 품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1978년에 심어진 한국의 꿈이 미래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요.